세무사님,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미 개정된 세법 중에서 부동산,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오븐 특강을 해줬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10분에 걸쳐서 특강을 해줬는데 기립박수가 있습니다. 진짜 엑기스 같은 거, 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딱 알려줬죠. 5가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5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돈을 날릴 수도 있는데 이걸 들으면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빅5를 뽑아서 식당에서 오븐 특강, 식당 특강을 해줬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야 반드시 이미 개정됐어요.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임대차 처분하다가 보면은 이게 걸립니다.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매수자가 근생 상가로 짓겠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니까 나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돼버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됐어요. 되는 걸로 개정됐어요. 이런 거 진짜 알토란 같은 정보 5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다주택자 있잖아요.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 할증, 세율을 그냥 20% 할증해버려요. 35%면은 55% 이렇게 엄청난 거죠. 3주택이면은 30% 할증, 세율이 35%다 그러면 65%.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걸리면은 작살 나는 겁니다. 바로 사망이죠. 이 중과제도가 무서운 게 세율을 30% 할증하는데 끝나지 않고 양도소득세 꽃이 뭔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맞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거를 하나도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 1도 안 해줍니다. 다주택자에 걸리면은 세율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싸그리 날아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어쨌든 법은 존재하는데 연기를 했어요. 시행을 연기해 놨어요. 내년 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럼 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이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주택자 분들이 그때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는 매각을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 30% 할증, 세율 할증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스케줄 짤 때 내가 내년 26년 5월 9일까지 팔 수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이 자산 처분이나 임대 이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타이밍에서는 매매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이렇게 유예돼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고민할 수 있는, 더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유예됐구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내년 26년 5월 9일까지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기면 3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부동산 관련해서 절세된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무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고 다 전공 분야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의사들도 전공의가 있고 변호사들도 전문 업무가 있어요. 세무사도 마찬가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는 그런 세무사들의 집단이에요. 잘하는 분야별로 다 있어요. 이승희 세무사는 상속, 가업상속 이쪽에 20년 이상 특화된 노하우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에서는 양도소득세에 특화된 친구도 있습니다. 책도 썼어요.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이면은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회계사도 있어요. 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도 있어요. 감정평가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모든 전문 인력이 상시적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 아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엄청난 조직이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 조직입니다. 아무튼 중과제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기회가 주어져 있다. 너무 여유롭게 기다리지 말고 철저하게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주택자한테 중과가 되는데 이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 이거는
주택 수가 여러 채다 이런 뜻이에요.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 일반지역은 3주택 이상, 이게 다주택자 개념인데 양도소득세에서도 이렇게 중과를 때려버리지만 반대로 취득세에도 중과를 때려요. 2주택 이상이면은 조정지역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가 1 내지 3%예요. 1에서 3%, 1%, 2%, 3% 이렇게 때려요. 그런데 다주택자는 갑자기 8%를 때려버립니다. 부대 세금까지 더하면 13.4%를 때려버려요. 세금이네요. 거기다 법인으로 취득하면은 24%까지 때려버립니다. 취득세를 24%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취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야 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세법을 모르면은 완전히 살 얼음판을 걷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개념이 주택수를 한 채, 두 채 세는 개념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다주택자, 주택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을 세는 개념에서 다주택자로 안 보는 주택은 분명히 있는데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주택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농어촌 주택,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혼인주택, 동거봉양주택, 장기 임대주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고주택 이런 게 있거든요. 주택 신축 판매업의 주택, 부동산 매매업의 주택 이런 거는 주택은 있는데 카운트를 안 해. 유용하네요. 네,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 수로 카운트를 안 하니까 있어도 주택 수가 늘지 않아요. 다주택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혜를 주는 주택의 범위에 원래는 장기 임대주택만 주택수 카운트를 안 하는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 내용 중에서 단기 임대주택도 카운트를 안 해줄게 하고 세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이야, 몇 년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기는 5년이고 장기는 10년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특혜를 주는 단기 임대주택을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단기의 개념을 특혜를 받으려면은 1년을 더해서 6년은 임대해라. 6년 임대한 주택은 똑같이 장기 임대주택처럼 주택수 카운트를 안 하는, 중과를 안 하는 주택으로 봐줄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와, 무조건 유리한 건. 그렇죠. 6년만 장기 임대주택 하면은 중과를 때리는 주택으로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정보. 다주택자 분들은 세테크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가 주택 임대 사업이에요. 주택 임대 사업은 일단 하는 순간 그거 주택으로 안 봐요. 임대 사업에 쓰는 거잖아. 사업에 수익 창출에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품으로 봐요. 재고 자산으로 봐. 그러니까 이 임대 사업자는 주택 보유자가 아닌 거예요. 상가 보유자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분명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 사업에 써버리면은 얘는 상가 보유자로 봐서 주택으로 아예 안 보는 거지.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에 단기 임대주택도 들어왔다. 그런데 5년 가지고는 안 되고 1년 더 해서 최소 6년은 임대해라. 10년까지는 안 가도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임대주택의 개념을 이렇게 6년, 최소 6년 임대한 걸로 정의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도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6억 이하만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이 단기 임대주택은 적용 시기가 등록을 하는 순간 임대주택이 되면서 상가 취급을 받으면서 주택에서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올해 6월 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유예기간을 살짝 뒀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올해 2025년 6월 4일부터 단기로 등록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지금 등록해버리면 안 됩니다. 올해 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월세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세금 과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간주, 이자가 발생한다고 간주해서 그 예상된 이자의 세금을 때리는 제도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제도예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이 초과하면은 초과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전세보증금이 6억이다. 그러면 3억을 빼면은 3억이잖아요. 그 3억의 60%, 1억 8천. 여기에 3.5% 이렇게 간주임대료 이자 3.5%를 곱해서 그 추정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때리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이번에는 고가주택만 딱 뽑아가지고 니네들은 주택 세 채 아니더라도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과세할게. 말도 안 된다 진짜. 고가주택은 이제 표적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누가 그런 비싼 집을 사요? 이거는 고가주택의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 고가주택 개념을 공시가격으로 12억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취급을 해서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공시가격으로 12억이 초과되는 것만 합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12억이 넘어가. 예를 들어서 12억 있으면 24억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12억 해서 남는 12억에 대해서는 3.5% 곱하는 거죠. 이야, 장난 아니네요. 오늘 답답한 이야기가 많아서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재고주택, 주택 신축 판매업의 주택,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장기 신축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합치면서 부모님의 주택 하나, 내 주택 하나 해서 같은 세대의 두 주택이 있는 경우는 10년 동안은 1세대의 주택이 두 채일지라도 봉양하는 10년 동안은 아버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봐주고 있었어요. 또 혼인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남자친구도 주택 하나, 여자친구도 주택 하나, 둘이 결혼했어. 그럼 한 집에 집이 두 채잖아요. 이거 다주택자로 안 보거든요. 각자 5년 동안 각자 1주택 비과세, 1주택 비과세 가능했었어요. 5년 동안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봉양하고 똑같이 10년으로 늘려줬어요. 와, 이거 엄청 큰데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 세무사랑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밥 먹으면서 의논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니네들 싸우지 말고 10년 동안 잘 살아라 하는 측면에서 10년으로 늘려준 걸로. 아, 그렇게. 네, 10년 동안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애도 한 2명은 낳을 수 있잖아요. 3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10년인데 10년 동안 그렇게 해주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은 10년 동안 뭐 아이도 2명 이상 이렇게 낳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테크 세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 내용 잘 활용하셔서 세테크, 재테크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5번째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특히 이게 단독주택이 많이 해당돼요. 단독주택은 대지가 넓으니까 일반 회사들이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허물고 근생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주택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 용도를 바꾸거나 바꿔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멸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용도를 변경해버려, 근생으로 변경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때는 현행세법상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현행 과세 방식에서는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와 사는 법인의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멸실을 해버리니까 사는 사람은 멸실하고 대지로 사니까 법인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중과를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은 12%예요. 이유 없어요. 부대 비용까지 붙으면 13.4%까지 갈 수가 있죠. 진짜 세금 폭탄이네요. 10억이면 1억 3,400, 20억이면은 2억 6,800. 이게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원래 이 내용이 예전에는 파는 입장에서는 주택을 파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줬어요. 사는 사람은 허물고 사니까 대지 취득으로 일반 취득세 3.8%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 계약할 때는 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2023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기재부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나와버렸어요. 무조건 양도 시점 하나, 양도소득세법, 세법 내용 그대로 양도시기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비과세 불가, 취득세 오케이, 이렇게 했었어요. 쭉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자체가 아예 거래가 안 돼 버리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나대지가 그렇게 많았군요.
건축을 못하고 묵혀놓는 공터도 꽤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법을 개정했어요. 예, 법 적용을 유리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옛날로 돌아간 거죠. 옛날로.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예 처음부터 좀 똑바로 해서 이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침체를 좀 예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거래가 안 되니까 어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어쨌든 파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은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버리니까 양도 시기에는 나대지가 되니까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파는 사람은 계약할 때는 주택으로 팔았지 않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줘라. 그리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는 현황과세예요. 실태과세예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과세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 건물이 없네, 나대지네, 땅으로 취득 3.8%, 4.5%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마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각할 때 사는 사람이 멸실을 하든 용도 변경을 하든 나는 주택으로 팔았고 주택으로 계약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주겠다. 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